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영자의 고함 소리가 낡은 단독주택을 쩌렁쩌렁 울렸다. 종이 뭉치가 허공을 갈랐다. 하얀 서류들과 노란 봉투들이 거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영자가 30년 동안 비린내를 맡아가며 손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해 지켜온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허둥지둥 기어갔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분노보다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의 내용에 더 꽂혀 있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썩은 생선을 골라내는 눈빛이었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영자의 고함 소리가 낡은 단독주택을 쩌렁쩌렁 울렸다. 며느리 미란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더듬거렸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편하게? 산송장 취급해서 요양원 독방에 가두는 게 편하게 모시는 거냐? 영자가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놈의 비린내 락스로 빡빡 문대도 안 지워지네. 징글징글하다 정말. 욕실 거울 앞에서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은 대나무처럼 붉어져 있었고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거무튀튀했다.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30년. 고등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4층짜리 상가주택을 올렸지만 영자의 몸에 밴 생선 비린내는 30억짜리 건물의 등기 권리증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문신과도 같았다. 오늘은 영자의 칠순 잔칫날이었다. 칠순이라고 해봤자 호텔 뷔페나 화려한 연회장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영자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사정해서 겨우 잡은 날짜였다. 새벽 4시. 영자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였다. 늙은 몸은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하게 날씨를 맞췄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올 모양이었다. 영자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아플 새가 없었다. 서울 사는 큰아들 내외와 막내딸이 내려오는 날이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영자는 주방으로 향했다. 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온 갈비와 잡채거리, 그리고 아들 민석이 제일 좋아하는 조기가 냉장고에 가득했다. 우리 민석이 사업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을 텐데. 이거 먹고 힘내야지. 영자는 흥얼거리며 갈비에 핏물을 뺐다.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펄펄 끓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진통제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생선 좌판 하나 놓고 시작한 장사였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줄줄 흘러도 고무장갑 한 켤레가 아까워 맨손으로 얼음물을 만졌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다. 번듯한 대학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까지 시켰다. 이제 영자에게 남은 건 낡은 몸뚱이와 이 집 한 채뿐이었지만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집 앞마당에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큰아들 민석의 차와 딸 지은의 차였다. 영자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급히 닦으며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나. 오느라 고생했다. 차 막히지 않더나.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민석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민석은 슬쩍 손을 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엄마 좀 천천히 나오시지. 날도 더운데 뭘 이렇게 나와 계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뒤따라 내린 며느리 미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끝을 살짝 가리며 영자에게 고개를 까닥였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죠? 오냐 오냐? 어미야 너도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영자가 미란에게 다가가려 하자 미란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영자의 눈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미란의 시선이 영자의 낡은 몸빼 바지와 거친 손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명백한 혐오였다. 또 그 냄새. 미란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영자의 귀에는 그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딸 지은은 트렁크에서 과일 바구니 하나를 꺼내 들고 들어오며 투덜거렸다. 엄마, 그냥 밖에서 사 먹자니까 굳이 집에서 하자고 해서 이게 뭐야?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게 무슨 정성이 있나? 엄마가 새벽부터 너희 좋아하는 걸로만 다 해놨다. 얼른 들어오너라. 자식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40년 된 낡은 양옥집. 하지만 내부는 영자가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며느리 미라는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가죽 소파를 슥슥 닦고 나서야 엉덩이를 붙였다. 그 모습을 보는 영자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내 집이 그렇게 더러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하지만 영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점심상 앞에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대화는 뚝뚝 끊겼다. 영자는 아들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조기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민서가 이거 먹어라. 내가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거 아이가. 아, 엄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저 요즘 생선 잘 안 먹어요. 비린내 나서. 민석이 밥그릇에 올려진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밀어냈다. 영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비린내. 그놈의 비린내 타령. 자기가 누구 덕분에 대학 가고 누구 덕분에 사업 자금을 댔는데. 영자는 씁쓸함을 삼키며 국을 떠먹었다. 그런데 민서가 사업은 좀 괜찮나? 저번에 힘들다고 안 했나? 영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석과 미란이 눈빛을 교환했다. 기다렸다는 듯 민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다. 휴. 말도 마세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자재값은 오르지 인건비는 뛰지.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어머님 사실 그이 요즘 잠도 못 자요. 은행 대출도 이제 막혀서 더 이상 나올 구멍도 없고. 미란이 옆에서 거들었다. 밥상머리에서 돈 이야기라니. 영자는 체할 것 같았지만 짐짓 모른 척 물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볕들 날 안 오겠나. 엄마, 요즘 세상이 성실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총알이 있어야죠, 총알이. 자금이 좀 융통되면 딱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생겼어요. 민석의 눈이 영자를 향해 번들거렸다. 그 눈빛은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딸 지은도 질세라 끼어들었다. 오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가게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돈이 꽉 막혔어. 엄마, 저번에 옆집 김할머니네 평당 3천에 집 팔았다며? 이 동네 재개발 소문 돌아서 지금이 고점이라던데. 본색이 드러났다. 칠순 잔치랍시고 모인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건 축하 인사가 아니라 집 이야기였다. 영자가 묵묵히 밥만 씹자 미란이 상냥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어머님, 저희가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이 큰 2층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관절에 안 좋으시고요. 이참에 집 정리하시고 편안한 실버타운이나 시설 좋은 요양병원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어때요? 남은 돈은 저희 사업 자금으로 좀 융통해 주시면 나중에 이자 쳐서 2배로 효도할게요. 효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집을 팔아 돈을 내놓는 것이 효도를 받을 자격이라는 뜻인가. 영자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밥 먹자. 밥상머리에서 돈 이야기는 무슨. 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식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씹던 갈비를 뱉어낼 듯한 표정으로 인상을 구겼고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삼켰다. 딸 지은은 입을 삐죽거리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뒤로 식사 시간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릇 긁는 소리와 TV 소리만이 공허하게 집안을 채웠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자의 무릎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영자는 홀로 주방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도 한참 잘못 지었구나. 세제를 묻힌 수세미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디냐.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북어국이라도 끓여 먹여보내야지. 영자는 미련하게도 다시 자식 걱정을 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랬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1번 찍어서라도 품고 싶은 나무.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석 내외가 쓰는 방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고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 섞인 단어 하나가 영자의 발을 본드로 붙인 듯 묶어버렸다. 치매. 영자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거릴 거야? 어머님이 집 안 내놓으신다잖아. 이대로 가다간 당신 회사 부도 나고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아, 나도 알지. 근데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신데 내가 뭘 어떡해. 억지로 도장 뺏을 수도 없고. 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요양병원 원장님한테 좀 찔러주고 진단서 끊자고.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우울증 약 드시는 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몰아가면 돼. 일단 입원시키고 나면 당신이 법적 보호자니까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처분할 수 있다고.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요양병원? 성년 후견인? 그게 무슨 소리인가?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가두겠다는 소리인가? 심장이 쿵쿵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게 될까? 민석이 주저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래, 내 아들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영자는 1%의 희망을 걸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어진 민석의 말은 영자의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아버렸다. 근데 후견인 신청하면 시간 얼마나 걸려? 나 당장 다음 달 막을 돈이 5억인데. 그 전에 집 팔 수 있어? 아들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돈을 빼내는 속도를 걱정한 것이었다. 미란이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본 요양원은 가족 동의만 있으면 입원 절차 까다롭지 않아. 한번 들어가면 면회도 잘 안 시켜주는 폐쇄병동이라 밖으로 연락도 못해. 어머님 거기 계시는 동안 우리가 집 정리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모셔오면 되잖아. 잠깐 고생하시는 건데 뭐 어때? 우리 가족이 사는 게 먼저지. 하긴. 엄마도 늙으셨는데 그 큰 집 끌어안고 있어봐야 뭐해. 죽으면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쓴다고 천벌 받겠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보자. 안 되면 그냥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는 수밖에. 그래요. 지은이 아가씨한테도 내가 입단속 시켜놨어. 아가씨도 리모델링 비용 챙겨주기로 하니까 바로 찬성하던데. 역시 돈 앞엔 장사 없다니까.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와 영자의 고막을 찔렀다. 영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문틀을 잡고 버텼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석의 어린 시절 얼굴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공포로 그리고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30년 동안 생선 내장을 만지며 역겨운 냄새를 참아냈던 것은 내 자식들에게서만은 향기가 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방문 너머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썩은 고등어 내장보다 더 역겹고 구역질 나는 돈 냄새였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이 밀려왔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영자는 멈췄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그들은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다며 자신을 더 빨리 병원으로 보낼 게 뻔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사냥꾼들이었고 영자는 덫에 걸린 늙은 짐승이었다.
영자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버리라고 했던 자개장 서랍 가장 안쪽 낡은 보자기에 쌓인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있었다. 영자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다.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영자의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일 아침이 오면 너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영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해 칼을 든 전사의 눈이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비 내리는 밤 가장 믿었던 피부치들의 배신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하지만 그 국에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소금처럼 뿌려졌다. 오전 8시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자식들이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민석이 짐짓 밝은 척 인사를 건넸다. 어젯밤에 그 악마 같은 모의를 했던 입으로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묻는 모습에 영자는 속이 뒤집혔다. 그래. 꿈자리가 참 사납더구나. 영자가 뼈있는 말을 던졌지만 민석은 눈치채지 못했다. 미란이 밥숟가락을 들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요양병원이요. 제가 아침에 전화해봤는데 마침 특실 자리가 하나 났대요. 오늘 오후에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구경? 영자가 미란을 빤히 쳐다보았다. 미란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눈을 피하며 말을 돌렸다. 네 뭐. 시설도 좋고. 어머님 건강검진도 겸해서. 됐다. 밥이나 먹어라. 먹고 힘내야 사기. 아니 사업도 하지. 영자는 밥그릇을 비우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시 마실 좀 다녀오마. 친구분들한테 인사나 하고 올 테니 너희끼리 쉬고 있거라. 비 오는데 어딜 가세요? 지은이 물었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에 입던 몸빼 바지는 벗어던졌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 전 환갑 때 입었던 붉은색 정장을 꺼냈다. 좀 촌스러울지 몰라도 영자가 가진 옷 중 가장 비싸고 힘이 있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영자는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창백한 입술에 붉은색이 더해지자 거울 속의 늙은 여자는 더 이상 처량해 보이지 않았다. 핸드백 속에는 어젯밤 챙겨둔 집문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영자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다. 영자가 거실로 나오자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그 옷은 뭐예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민석이 놀란 듯 물었다. 영자는 선글라스를 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나간다. 늦을 수도 있으니 찾지 마라. 거래라니요? 어머니가 무슨 거래를?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다.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그친 거리에는 습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영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4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원룸, 그리고 4층 주인 세대가 있는 번듯한 내 집. 벽돌 한 장 한 장에 영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다. 영자는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잘 있거라. 내 청춘, 내 인생아. 택시가 멈춰섰다. 영자는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기사 양반, 시내에서 제일 큰 부동산으로 갑시다. 제일 일 잘하고 입 무거운 놈 있는 곳으로. 택시가 출발하자 영자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자식들은 지금쯤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영자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작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들이 쫓아내려던 늙은 어미가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벼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자는 엄마 김영자가 아닌 인간 김영자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황금 부동산 앞이었다. 간판 이름처럼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영자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매무새했다. 10년 묵은 붉은 정장, 그 위로 쏟아지는 초여름의 햇살. 하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한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믹스커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 의인. 안경 너머로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된 부동산 박 사장이 영자를 보고 멈칫했다. 옷은 비싼 정장인데 얼굴과 손은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건물 팔러 왔소. 영자는 거두절미하고 자리에 앉았다. 박 사장의 눈이 번뜩였다. 건물이라뇨? 어디 물건인데요? 영자가 핸드백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탁자 위에 턱 내려놓았다. 누런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본 박 사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역세권 코너 자리 4층 상가주택. 이 동네 부동산 업자라면 누구나 탐내는 알짜배기 물건이었다. 아니, 이거 할머니. 아니, 사모님 물건입니까? 이거 시세가 얼만지나 알고 오신 거예요? 30억. 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오. 잘 아시네.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오늘 당장 팔아주이소. 박 사장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예. 오늘 당장요? 아니, 사모님. 건물이 무슨 콩나물입니까? 오늘 내놨다가 오늘 팔게. 이런 건 임자 찾으려면 몇 달은 걸려요. 제감 받으려면 느긋하게. 25억. 영자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예. 5억 깎아줄 테니 오늘 당장 현금으로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사람 찾아오이소. 단 조건이 있소. 첫째, 비밀 보장. 내 자식들이 알면 안 되니 계약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할 것. 둘째, 명예 이전은 오늘부로 즉시 넘길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의 3배를 주겠소. 박 사장의 눈동자가 계산기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시세보다 5억이나 싼 급매물에 수수료 3배. 이건 로또였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영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이 다물어졌다. 사연 있는 물건이 분명했지만 돈 앞에 장사 없었다. 사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큰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현금 부자라 이 정도는 당장 땡길 수 있을 겁니다. 박 사장은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었다. 영자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 하고 울릴 때마다 자식들과의 추억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 시각 영자의 집 거실. 민석과 미란 그리고 지은은 배달 온 초밥 세트를 뜯고 있었다. 어머니가 중요한 거래라며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어디를 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영자가 남기고 간 빈집과 곧 손에 들어올 돈뿐이었다. 오빠, 근데 엄마 진짜 치매 맞아? 아까 나갈 때 보니까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 립스틱까지 바르고. 지은이 연어 초밥을 입에 넣으며 우물거렸다. 민석이 캔맥주를 따며 코웃음을 쳤다. 야, 그게 다 증상이야. 원래 치매 노인들이 갑자기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밖으로 나도는 거 배회 증상이라고. 의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안 그래 여보? 그럼요. 그리고 어머님 가방 봤어요? 그 촌스러운 빨간 정장. 정신이 온전하면 그 더운 날 그런 걸 입으시겠어요? 확실하다니까요. 미란이 맞장구를 치며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최고급 요양병원 VIP 입원 절차와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가 떠 있었다. 근데 언니, 엄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은 바로 내놓을 거야? 나 가게 보증금 급한데. 걱정 마, 아가씨.
어차피 어머님 안 계시면 빈집인데 빨리 처분해야지. 오빠가 아는 부동산에 이미 말 넣어놨어. 금매로라도 빨리 빼달라고. 30억이면 세금 떼고 셋이 나눠도 쏠쏠하잖아. 와, 대박. 나 그럼 차부터 바꿔야지. 이번에 벤츠 신형 나온 거 봤어? 세 사람은 아직 영자의 소유인 집에서 영자가 피땀 흘려번 돈을 공중분해할 계획을 세우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여생이나 감사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탐욕스러운 계산기만 돌아갈 뿐이었다. 민석은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다리를 올렸다. 엄마가 고생만 하시고 돈 쓸 줄을 몰라. 우리가 대신 써주는 게 효도지 뭐. 안 그래? 맞아, 맞아. 오빠 말이 진리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웃음이 곧 비명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부동산 사무실. 1시간 뒤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 사장이 불렀다는 매수인이었다. 그는 건물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을 확인하고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합시다. 잔금은 지금 바로 이체해드리죠. 일사천리였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영자는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다. 30년 전 이 건물을 살 때 떨리는 손으로 찍었던 그 도장이었다. 그때는 내 집이 생긴다는 기쁨에 울었고 오늘은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비참함에 속으로 울었다. 민서가, 지은아. 이 도장은 너희를 위해 찍는 게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찍는 거다. 영자는 망설임 없이 도장에 인주를 묻혔다. 붉은 인주가 핏물처럼 배어나왔다. 쾅.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하게 도장을 찍었다. 선명하게 찍힌 김영자 세 글자. 그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었다. 자식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파혼 선언이자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독립 선언이었다.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박 사장의 말과 함께 영자의 이 집 폴더폰이 진동했다. 통장에 찍힌 25억이라는 숫자. 0이 너무 많아 한눈에 세기도 힘든 그 숫자가 영자의 낡은 전화기 액정에 떴다. 영자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허무했다. 3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대가가 이 숫자 몇 개로 바뀐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해방감이 솟구쳐 올랐다. 수고했소.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수인이 악수를 청했지만 영자는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박 사장에게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던져주었다. 약속한 수수료였다. 내일 모레 새 주인이 들어올 거요. 그때까지만 비밀로 해주이소. 부동산을 나선 영자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VIP실로 안내받은 영자는 전액을 자신만 아는 비밀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당장 쓸 현금 5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했다. 빳빳한 지폐 뭉치가 가방을 묵직하게 채웠다. 그 무게가 영자에게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 영자가 향한 곳은 백화점이었다. 평생 시장 통옷가게에서 5천 원, 만 원짜리 옷만 사입던 영자였다. 백화점 회전문 앞에 서자 잠시 주눅이 들었다. 화려한 조명, 잘 차려입은 사람들. 문득 자신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가방 속에는 25억이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명품 매장 앞을 서성거리자 젊은 직원이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들어오니 물을 흐린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영자는 그 무시하는 눈빛을 똑바로 받아내며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거 저거 그리고 저 마네킹이 입은 거 다 주이소. 네. 손님, 이거 가격이 꽤 나가는데요. 만져보시면 안 되고요. 직원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제지하려 했다. 영자는 가방 지퍼를 드르륵 열었다. 노란 5만 원권 다발이 직원의 눈앞에 드러났다.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다. 경멸이 있던 자리에 비굴한 친절이 들어찼다. 아이고 사모님, 몰라 뵙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제일 좋은 물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식도 남도 세상 모든 것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쉬웠다. 영자는 최고급 여행용 캐리어를 샀다. 그리고 그 안에 명품 옷, 구두, 선글라스, 화장품을 가득 채웠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생선장수 김영자가 아니었다. 돈 냄새 풀풀 풍기는 부유한 노부인.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통쾌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영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 핀 채송화, 낡은 장독대. 내일부터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내 집의 풍경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여전히 자식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엄마 이제 오세요? 거래는 잘 됐어요? 민석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그들의 눈은 TV 화면에 고정된 채 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초밥 용기와 맥주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자기네 집인 양멋대로 어질러 놓은 꼬락서니를 보니 영자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아주 잘 됐지. 영자는 묵직한 캐리어와 쇼핑백들을 거실 한가운데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둔탁한 소리에 그제야 자식들의 시선이 영자에게로 쏠렸다. 어머니, 그게 다 뭐예요? 쇼핑하셨어요? 백화점 쇼핑백이네. 미란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샤넬, 루이비통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을 보며 미란의 눈이 뒤집혔다.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세상에 돈이 어디서 나셔서 이런 걸. 미란이 쇼핑백에 손을 대려하자 영자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손대지 마라. 더러운 손 타면 버려야 하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운에 미란이 멈칫했다. 민석과 지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왜 그러세요? 화나셨어요? 내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냐? 영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충혈된 눈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은 없었다. 오로지 심판자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앉아라. 니들한테 할 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 귀 씻고 잘 들어라. 영자는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평생 양반다리만 하던 어머니의 생소한 모습에 자식들은 쭈뼛거리며 바닥에 앉았다. 마치 죄인처럼. 영자는 가방 속에 든 돈다발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닿는 돈의 감촉이 차가웠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짠 지옥으로 너희를 초대하마.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거실을 감쌌다.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영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영자는 소파에 기대앉아 세 자식을 내려다보았다. 민석, 미란, 지은.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꾸미던 계획이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영자는 두꺼워진 입술을 씹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혔다. 어젯밤에 잘 잤냐? 네. 엄마도 잘 주무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영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무릎에 놓인 쇼핑백 중 하나에서 인감 도장과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어젯밤의 니들 대화. 엄마가 다 들었다. 영자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벽을 쳤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라는 숟가락으로 밥을 뜨려던 손이 멈칫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가두고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이 집을 팔아치우려고 했더구나. 영자가 뱉어낸 문장은 한 단어가 쇠모처럼 박혔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며느리 미라는 타고난 위선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걱정하는데요. 요즘 어머님이 우울증 약도 드시고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너무 걱정돼서.
시끄럽다. 영자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어머니의 불같은 분노에 세 사람은 질겁했다. 걱정. 내가 3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묻히고 살았지만 니들 입에서 나오는 돈 냄새만큼 역겨운 건 처음이다. 니들 눈빛이 며칠 전부터 달라진 걸 왜 몰랐겠니? 설마 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니,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새끼들이니 설마 나를 짐짝 취급할까 했다. 근데 고작 5억짜리 사업 자금 때문에 내 어미를 멀쩡한 감옥에 가두려 해. 나한테서 이 집을 뺏으려 해. 민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저희는 그저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편안하게 해준다고? 누가 가르쳐줬니?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효도라고.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이게 뭔지 아니?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김영자. 매수인 익명의 법인. 그리고 매매 가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5억 원. 민석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무슨 계약서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다. 이건 어미가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영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냉혹한 미소였다. 이 집, 오늘 내가 팔았다. 아침 9시 30분에 계약했고 오후 1시에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제 이 집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일 당장 이사 들어올 것이다. 정적. 초밥 용기와 맥주 캔이 널린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미란이었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25억?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 팔았다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 귀한 걸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 집은 오빠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인데. 미란의 절규에는 영자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없었다. 오직 사라진 5억 원과 25억 원 전체에 대한 분노, 상실감뿐이었다. 민석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딸 지은은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리모델링 하려고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엄마는 나한테 돈 챙겨준다고 약속했잖아. 약속?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약속했더냐? 영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다.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집이다. 내가 팔든 태워 없애든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다. 너희는 이 집을 팔아서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이 집을 팔아서 나를 살렸다. 이 집을 너희 손에 넘겨주는 순간 나는 요양원 독방에 갇혀 죽을 목숨이었다. 그래서 팔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민석이 계약서를 구겨버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나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재산을 잃은 분노였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세 자식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가 겨우 그 말을 듣고 화풀이하려고 집을 팔아요? 우리 사업 망하면 엄마도 거지 되는 거 몰라요? 우리를 생각해야지. 이기적? 그래, 오늘부터 나도 이기적으로 살 거다.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40년은 없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영자는 바닥에 놓인 여행용 캐리어를 가리켰다. 내가 어제 너희들이 하려던 대로 오늘 이 집을 나간다. 너희들이 원했듯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짐이 아니다. 이 캐리어 안에 내 남은 인생이 들어있다. 너희에게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25억? 그 돈은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넣으려던 대가이자 내 노후를 위한 보험금이다. 너희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주지 않을 것이다. 미란이 정신을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영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은 저희 사업 자금 대출이라도 갚아야. 어머님, 그 돈 없으면 저희는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나거라. 영자는 미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평생 멸치 비린내 난다고 구박하던 며느리의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이 보기 좋았다. 너희들이 내 집을 가지려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영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당장 나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거라. 그리고 내일 집주인 들어오기 전에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니들 앞가림은 니들 스스로 해라. 엄마는 오늘부로 없다. 엄마, 김영자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어요? 민석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영자의 등 뒤에 꽂혔다. 하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산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영자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나는 너희들의 어미가 아니다. 나는 김영자다. 영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에서는 자식들의 울음소리, 절규,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싸움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소리는 30년 전에 끝난 그녀의 인생이었다. 택시에 올라탄 영자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이 집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주이소. 그리고 최고급 호텔이 있는 곳으로. 차가 출발하고 영자의 시야에서 4층짜리 상가주택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 집은 그녀의 무덤이 될 뻔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자유를 안겨준 발판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엄마가 아닌 김영자 씨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영자는 생전 처음으로 5성급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온몸을 감싸는 새하얀 시트의 감촉은 비단보다 부드러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자는 30년 동안 비린내와 땀으로 절었던 옷들을 모두 벗어던졌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관절 마디마디에 박혀있던 통증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평생 보아왔던 시장 골목과는 달랐다. 커피 한 잔과 신문 한 부. 아무도 자신에게 뭘 해달라 조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돈을 노리지 않는 세상. 호텔방의 고요함 속에서 영자는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자식들을 위해 봉사했던 몸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 있었다.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영자는 문득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켰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찍혀 있었다. 민석, 미란, 지은. 그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그리고 가짜 눈물로 뒤섞인 문자를 쏟아냈다. 민석 엄마, 이 집 내 인생 전부예요. 당장 돌아와요. 25억은 우리 돈이에요. 미란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신고할 거예요. 명백한 사기예요. 후략. 지은 엄마,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만이라도 좀 살려줘. 영자는 그 문자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다. 어젯밤에는 폭발하는 것 같던 분노가 희미하게 식어 있었다. 그들이 절규하는 이유는 영자의 안위가 아니라 사라진 돈 때문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곧 영자의 복수였다. 영자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꾼 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불행은 더 이상 영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한편 영자가 집을 나선 다음 날 아침. 민석, 미란, 지은은 혼비백산했다. 밤새도록 울고 싸우고 절규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정각, 계약서에 적힌 새 주인 대리인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명예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매매가 완료되었으니 퇴거해 주십시오. 새 주인 측의 냉정한 통보에 민석은 멱살을 잡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은 명백하게 김영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자식들은 마치 도둑처럼 쫓겨나듯 짐을 싸야 했다.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던 그들이 갈 곳은 없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오빠 사업한다고 엄마 집까지 노리다가. 지은이 울부짖자 미란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받아쳤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요양병원 이야기 꺼내라고 시켰어. 당신이 엄마 돈 5억 뜯어내려고 사업 망쳐놓은 게 시작 아니야. 내 사업은 성공 직전이었어. 5억만 있었으면. 민석은 눈이 뒤집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영자가 집을 팔면서 민석의 사업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다. 거래처들은 민석의 신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오전 민석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5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민석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석과 미라는 짐을 싸서 미란의 친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위의 부도 소식을 들은 미란의 친정 부모는 그들을 냉대했다. 돈 때문에 결혼했던 미라는 이제 돈 없는 남편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둘은 매일 밤 누가 먼저 엄마 돈을 탐냈는지를 두고 피 터지게 싸웠다. 지은 역시 갈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고 리모델링은커녕 기존 가게마저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자의 집을 팔아 호화로운 인생을 살 계획만 가득했던 텅 빈 기억뿐이었다. 마이너스. 한편 일주일 후 호텔 생활을 정리한 영자는 시외가게 조용하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 자식들이 살던 화려한 서울이 아닌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였다. 영자는 25억 중 일부만을 사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남은 돈은 노후 대비용으로 확실하게 금융상품에 넣어두었다. 영자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아침 고양시장에서 30년간 함께 생선 팔았던 친구들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다. 점심 근처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우며 깔깔 웃는다. 저녁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홀로 해변을 산책한다. 어느 날 영자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꽃집을 발견했다. 꽃향기는 비린내와는 정반대의 냄새였다. 영자는 꽃집 주인에게 매주 화분을 하나씩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자가 사는 작은 아파트는 싱그러운 꽃들로 가득 찼다. 영자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락스로 손을 씻을 필요도, 사업 실패한 아들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어느 날 오후 영자의 휴대전화로 민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수십 통의 부재중 끝에 간신히 영자와 연결이 된 모양이었다. 영자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제발 받아서 다행이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비굴함과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엄마, 저 회사 부도 나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미란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 혼자 남았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5억만, 아니 1억만이라도. 영자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가 나한테 5억을 빌려달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민석의 목소리가 기대감으로 떨렸다.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영자는 그의 기대를 단숨에 짓밟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하려던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라고 기도해 줄게. 네 팔자가 그 모양인 걸 어미가 어찌하겠니? 엄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 30년 동안 비린내 맡으며 살았지만 이제 내 남은 인생은 깨끗하고 향기롭게 살 거다. 너희들 그림자조차 밟지 않게 아주 멀리 도망갈 거다. 끊는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다. 그들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을 그렇게 정리했다. 영자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늙은 어머니를 돈 때문에 버리려 했던 자식들의 인생은 이제 진흙탕이 되었지만 그 희생 위에 선 영자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바닷가 근처 신축 아파트.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 영자는 턱을 괴고 앉아 서양화 수업 때 받은 풍경화를 다듬고 있었다. 예전의 영자라면 상상도 못할 여유였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영자는 매일 아침 고급 호텔식 뷔페처럼 차려진 아파트 커뮤니티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에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와 삶의 여유에서 오는 기쁨이 풍겼다. 그녀의 삶은 돈이 가져다준 평화 그 자체였다. 영자 씨, 오늘 피부 광나는 것 좀 봐. 영자 씨는 진짜 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 새로 사귄 친구 미자 씨가 부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칭찬했다. 영자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엄마라는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 오직 김영자, 자유로운 한 개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리 없었다. 6개월간 연락이 닿지 않던 자식들은 영자의 고향 친구들이 모이는 단톡방을 며느리 미란이 염탐하여 영자가 살고 있는 대략적인 도시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자가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찾아왔다. 마이너스. 아파트 단지 입구, 분수대 옆 벤치. 민석과 미란, 그리고 지은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석은 사업 실패와 이혼 위기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옷은 구겨진 채였고 눈에는 불안과 피로만이 가득했다. 미란은 친정에서도 구박을 받고 쫓겨나 지금은 민석과 함께 고시원 쪽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은 낡은 짐짝처럼 변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빚을 돌려막는 처지였다. 오빠, 근데 엄마가 진짜 이런 데 살아? 우리 동네는 빌라촌이었는데 여긴 타워 팰리스 뺨치잖아. 미란이 고급 외제차들이 드나드는 주차장을 보며 질투에 몸을 떨었다. 닥쳐. 내가 그때 엄마 집 팔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뭐, 이제 와서 남 탓이야? 오빠가 5억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안 그랬지. 세 사람은 또다시 비난을 주고받으며 헐뜯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전히 반성이나 후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다. 오직 어머니가 가진 돈에 대한 원망과 갈망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선글라스를 낀 채 캐주얼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여유롭게 반려견과 산책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늘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만 입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맑은 웃음을 머금은 채 햇살을 받는 그녀의 모습은 여유와 품격 그 자체였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영자에게 달려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을 깼다. 엄마, 김영자 씨. 영자는 개와 놀아주다가 문득 들려오는 악다구니에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민석, 미란, 지은의 초췌한 몰골이 들어왔다. 영자는 개 목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개의 표정만큼이나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엄마, 저예요, 민석이. 엄마 아들. 민석이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의 부채가 아닌 6개월간의 고통과 비굴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고시원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5억이 아니라 1억만이라도 좋아요. 아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희 굶어 죽게 생겼어요. 뒤따라온 미란과 지은도 영자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어머님 노후 자금 탐내지 않을게요.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자는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하게 날이 서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마지막 기도는 잘 받았니? 엄마, 농담이 아니에요.
제발. 저희가 엄마 요양원 보내려던 건 다 취소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영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고 내 돈을 뺏으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벌을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가 있다. 영자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발밑에 던졌다. 명함에는 H호텔 스위트룸 예약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집을 팔고 처음 묵었던 호텔이다. 너희들이 내 집에서 마지막으로 누리려 했던 호사. 내가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아주 만족했단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 명함을 구겨쥐고 절규했다. 영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집을 탐냈던 가장 큰 이유, 5억짜리 민석이 사업부채. 내가 그 돈은 너희에게 절대 줄 수 없어서 아주 좋은 곳에 썼다. 세 자녀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어머니가 빚을 갚아주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피어올랐다. 내가 이 집을 팔면서 생긴 돈 중 5억을 떼어서 내가 평생 일했던 자갈치 시장 상인회에 기부했다. 홀로 된 여성 가장들을 위한 자녀 교육기금 명목으로. 나한테는 5억이었지만 너희한테는 빚이었으니 말이다. 덕분에 그 돈은 아주 값지게 쓸 거다. 너희들한테 들어갔을 때처럼 썩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돈으로. 망연자실한 표정. 절규.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쥐어뜯었다. 5억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어떻게 그 돈을 우리를 살릴 수 있었는데. 미라는 울음을 멈추고 영자를 노려보았다. 어머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피부치잖아요. 어머니 아들딸인데. 영자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개 목줄을 들어올렸다. 이제 니들과 대화할 시간은 끝났다. 내 반려견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남이다.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영자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서 민석이 마지막으로 목 놓아 절규했다. 엄마,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영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짧고 분명한 한 문장을 외쳤다. 나는 너희들의 어미를 30년 전에 잃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의 어미가 아니라 김영자 씨다. 영자는 경비실 인터폰을 들어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이곳에 불청객 3명이 소란을 피우니 끌어내 주십시오. 세 자녀가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는 소리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자는 마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뒤에 남겨진 것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려다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잃은 세 남매의 비참한 몰골뿐이었다. 그 후 3년이 흘렀다. 영자는 작은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주제는 바다와 꽃. 영자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자는 이제 우아한 노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자식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민석은 여전히 빚을 갚으며 지방을 떠돌고 있었고 미란과는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연락두절 상태였다. 영자는 그 소식에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영자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다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굵고 투박했던 마디들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놓인 흰 장미의 은은한 향기가 영자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내 삶은 이제 이 꽃처럼 향기롭다. 영자는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을 향한 복수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 그녀의 통쾌한 선택은 그녀의 남은 삶을 영원한 안식처로 만들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책방이었습니다.